최근 중국 권력 핵심부를 둘러싼 움직임을 보면 단순한 인사 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신호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특히 중국군 내부의 정치 공작 회의와 그 직후 이어진 충성 강조 메시지는 지금 베이징이 단순히 외부 긴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질서 자체를 다시 조여잡으려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겉으로는 늘 반복되던 통상적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익숙한 문장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인물들을 배경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시 등장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중국군 전체를 향한 정치적 결속과 지휘 체계의 재강조가 필요해졌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최근 중국 권력 내부를 둘러싼 긴장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장면은 중앙군사위원회 개통의 정치 업무 회의가 다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회의는 원래부터 존재해왔지만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충성, 지휘 일원화, 기강 확립, 정치적 순결성이 강조될 때는 늘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권력 구조에서 군은 단순한 국가 조직이 아니라 체제 안정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군 내부에서 정치적 언어가 갑자기 강해진다면 그것은 대개 군사작전보다 먼저 권력 내부의 통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고 지도부가 군의 정치 노선을 다시 강조할 때는 현장 지휘보다 충성의 방향을 먼저 정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다. 이 점에서 최근의 메시지는 매우 상징적이다. 표면상으로는 규율 강화와 기풍 정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흔들림 없는 지휘 체계를 다시 확인시키는 의식에 더 가깝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단지 회의 자체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누가 그 흐름의 상징으로 호명되고 있느냐는 데 있다. 시진핑의 이름이 다시 절대적 지휘의 중심으로 반복 호명되고 중국군의 모든 행동이 그 지시에 맞춰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전면에 놓이면 이는 곧 현재 권력 핵심이 자발적 안정이 아니라 재확인된 충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체제가 완전히 안정돼 있고 지휘 라인이 일사불란하다면 굳이 이 정도의 강도로 충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 같은 언어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통제의 재확인으로 읽히기 쉽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 관찰자들은 최근 움직임을 단순한 정치 교육이 아니라 권력 균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게 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펑리 위안의 역할이 다시 거론된다는 점이다. 공식 직책 여부와 별개로 펑리 위안이라는 이름이 군 내부 정치 작업과 연결되어 해석되는 순간 이는 곧 단순한 부부 정치의 이미지가 아니라 최고 권력 핵심이 얼마나 좁은 신뢰 범위 안에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뀐다. 외부에서 볼 때 이런 구도는 두 가지 인상을 동시에 남긴다. 하나는 시진핑이 가장 가까운 신뢰권 안에서 내부 정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제도적 완충 장치보다 개인적 신뢰가 더 중요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강할수록 제도를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제 긴장 국면에서는 결국 사람이 드러난다. 펑리 위안의 이름이 상징적으로라도 다시 부각된다면 그것은 체제의 자신감보다 권력 핵심부의 경계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담론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고위 간부 평가와 임용, 그리고 승인 절차의 상향 집중이다. 부대 이동, 고위직 승진, 대규모 예산 집행 같은 핵심 권한이 최고 지도자의 직접 승인과 더 강하게 연결된다는 식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 지휘선의 재봉합을 뜻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명령 체계가 단순해지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가 명확해지며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체제 내부에는 두려움이 커진다. 현장 지휘관은 판단보다 복종을 우선하게 되고 중간 간부는 능동성보다 안전한 선택을 택하게 된다. 결국 군의 실질적 역량보다 정치적 안전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보며 통제력 강화와 함께 조직의 경직화 가능성도 동시에 읽어낸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지금 이토록 중국군의 정치적 충성과 지휘 일원화가 다시 강조되는가?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최근 군 고위층을 둘러싼 각종 소문과 인사 불확실성이
체제 내부의 민감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미국 같은 외부 변수도 물론 압박 요인이지만 지금 이 흐름의 중심은 대외 위기보다 대내 질서에 더 가깝다. 특히 장유샤, 류전리, 허웨이 등 외모화 같은 이름들이 공개 정보나 비공식 해석의 장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인물들은 단순한 군 장성이 아니라 중국군 권력 구조의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누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외부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이름들이 계속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국군 내부의 안정성과 권력 배치에 대한 시장의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국면의 핵심은 베이징이 무엇을 발표했느냐보다 무엇을 굳이 다시 강조해야 했느냐에 있다. 충성, 통일지휘, 정치기강, 절대 복종 같은 표현은 체제가 흔들릴 때 더 크게 울린다. 그리고 그런 언어가 중국군 전체를 향해 반복될수록 외부 세계는 오히려 내부의 불안정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권력 핵심이 군을 통해 자신들의 안정성을 다시 증명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 그만큼 앞으로도 우리는 한 줄의 발표문, 한 번의 회의, 한 사람의 등장과 부재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권력 신호는 거대한 선언보다 오히려 익숙한 문장이 다시 등장하는 방식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보자.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해석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군 관련 회의의 어조가 강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민감한 지점은 언제나 사람이다. 특히 중국처럼 정보가 제한되고 공식 발표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에서는 특정 인물이 공개석상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순서로 언급되는지, 혹은 아예 이름이 빠지는지가 곧 정치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시진핑, 장유샤, 류전리, 허웨이 등 포화 같은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중국군 내부의 힘의 균형과 충성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외부에서는 이들의 실제 내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인물들의 움직임은 더 큰 관심을 끌게 된다. 정보가 풍부한 체제에서는 사건이 뉴스가 되지만 정보가 제한된 체제에서는 침묵 자체가 뉴스가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고위군 인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군 최고 위층은 단순한 군사 지휘 라인이 아니라 곧 최고 권력의 안전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유샤 같은 인물은 직책 그 자체보다도 오랫동안 축적된 군내 위상과 상징성 때문에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류전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단순한 참모 계통의 한 명이 아니라 지휘 체계와 실무 통제의 핵심 축으로 인식된다. 허웨이 둥 포워화 같은 이름도 각각 작전, 정치, 조직의 측면에서 해석의 중심에 놓인다. 이 때문에 누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문이 돌거나 누가 일정 기간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에 대한 공식 언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순간 외부 분석은 즉시 확대된다.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권력 해석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치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은 공식 발표보다 비정상적인 공백이 더 큰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과장일 수는 있어도 공개 활동의 빈도, 참석 여부, 사진 배치, 호명 순서 같은 요소는 실제로 오랫동안 관찰 대상이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적 상상이 아니다. 중국처럼 정치적 상징이 엄격히 관리되는 체제에서는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보도문에도 체계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 관찰자들은 언제나 묻는다. 왜 이 인물이 오늘은 앞줄에 있는가? 왜 이 이름은 이번 공보에서 빠졌는가? 왜 이 회의에는 등장했는데 저 회의에는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그 작은 차이들이 중국 권력 구조의 미세한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해석을 무조건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균형감이다.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실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공개 활동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숙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상 징후를 단순한 우연으로 돌릴 수도 없다. 바로 이 중간지대가 중국 권력 분석의 핵심이다. 즉, 확정은 어렵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고위군 인사가 동시에 외부 해석의 중심에 오르는 시점에서는
체제 내부의 긴장도를 낮게 보기 어려워진다. 이는 특정 개인의 흥망보다 더 큰 문제다. 결국 질문은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현재 중국군 내부의 신뢰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면으로도 시선을 옮기게 만든다. 원래 중국의 공식 제도는 외부 세계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무대다. 하지만 최근처럼 군 관련 대표 자격 박탈, 조사, 직무 해제 혹은 그에 준하는 인사처리 소식이 부분적으로만 공표될 경우 오히려 그 선택적 공개 자체가 더 큰 해석을 낳는다. 이번에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일부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조치가 공개되었음에도 외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던 몇몇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불일치가 의문을 키운다. 만약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라면 왜 가장 상징적인 이름들은 빠져 있는가? 반대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왜 일부만 먼저 공개했는가? 이 두 질문이 겹치면서 작은 공보문 하나가 거대한 정치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다. 절차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중국의 인사처리도 형식상으로는 일정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개시와 대표 자격 박탈, 직무 해제, 후속 공보 사이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지금의 공백은 정치적 반전이라기보다 단순한 시간차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더 정치적인 설명이다. 일부 이름은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표 시점과 방식 자체가 별도로 조율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 핵심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면 그 처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발표가 아니라 권력 안정성과 직결된 메시지가 된다. 따라서 내부 균형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공개를 미루거나 표현 수위를 조절하거나 다른 인사 발표와 분리해서 다룰 가능성도 충분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식 정보 공개의 특징이 드러난다. 공개는 하지만 전부 공개하지는 않는다. 발표는 하지만 맥락은 감춘다. 형식은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타이밍은 정치적 필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공식 발표문보다도 그 발표문이 어떤 리듬으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름이 등장했는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누구는 이번에 포함됐고 누구는 다음으로 넘어갔는가. 이런 차이는 단순한 행정 편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부 권력 조정의 속도와 범위를 가늠하게 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짧은 공고 하나가 군 내부 질서와 최고 권력 핵심의 상태를 추정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제도기관이 원래 보여주려는 것은 안정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안정 연출의 방식이 새로운 불안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짧은 공고가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공고의 공백이 질문을 키운다. 이는 외부 관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각종 관찰자들이 단순한 결과 발표보다 누락, 지연, 표현 수위, 동시 공표 여부까지 모두 비교한다. 즉, 체제가 숨기려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정보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작은 인사 공고 하나도 단순한 절차 문건이 아니라 권력 균형의 중간 점검표처럼 읽히게 된다. 결국 지금의 핵심은 군 고위층을 둘러싼 관심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선택적 공표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두 층위가 같은 시기, 비슷한 방향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면 외부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아직 단정은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중국 권력 구조를 이해하려면 공개된 사실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누가 말했는지뿐 아니라 누가 빠졌는지, 무엇이 발표됐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미뤄졌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중국처럼 정보가 통제된 체제에서는 바로 그 빈칸들이 오히려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선을 한 걸음 더 넓히면 왜 중국의 관영 매체 기사 한 편이 이렇게까지 큰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공식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때로는 체제 내부의 메시지를 흘리는 통로로 기능한다. 특히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평소라면 조직 원칙이나 간부 규율, 지도력 기준을 설명하는 일반론으로 보일 문장도 특정 시점에 등장하면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된다. 이를테면 간부는 오를 수도 있어야 할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언급하는 대목은 표면상으로는 제도적 원칙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이 높은 순간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외부의 시선은 곧바로 그 문장을 특정 인물과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문장 자체보다 그 문장이 왜 지금 나왔는가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의 공식 담론은 늘 이중적으로 읽힌다. 하나는 표면의 의미다. 그것은 늘 안정, 규율, 책임, 조직 원칙, 제도 보완 같은 단어들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숨은 의미다. 외부 관찰자들은 그 문장 뒤에 실제 인사 조정, 내부 경고, 노선 정비, 권력 재배치의 함의가 숨어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기사를 정치 암호문처럼 읽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정치 문화에서 실제로 그런 간접 신호가 반복적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있다. 공식 언론은 직접적 충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만들고 해석의 방향을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내부의 경계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줄의 문장도 시기와 배경에 따라 가벼운 행정 문구가 아니라 권력 내부의 체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지도 간부의 책임, 판단 오류, 조직 기강, 정치적 충성, 건강 상태 같은 기준을 길게 나열하는 기사라면 그것은 표면상으로는 원칙론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조직 관리 강화로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체제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영 매체가 내부적으로 기준선을 다시 그어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외부에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텍스트가 민감한 국면마다 훨씬 높은 해석 밀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문장이 평범하지 않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정치적 긴장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뉴스 한 건 한 건을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다. 군 내부 회의, 고위 인사, 이름의 등장과 부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선택적 공표, 그리고 관영 매체의 간접적 언어는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더 큰 그림을 만든다. 하나만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신호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외부 세계는 그것을 구조적 흐름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중국 권력 분석이 단순한 인사소문을 넘어 체제의 압력과 불안정성이라는 더 큰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다. 중국 정치의 핵심은 언제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연출에 있다. 누가 교체되었는지 못지않게 어떤 분위기로 그 교체가 예고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고의 언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예민하게 읽히고 있다. 이 지점에서 결국 하나의 더 큰 질문이 남는다. 왜 외부의 많은 시선은 군과 인사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압박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처럼 권력이 높게 집중된 체제에서는 상층부의 긴장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 조직의 판단 방식, 사회 전체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고 권력부가 안정과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게 되면 경제는 유연성보다 정치적 안전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행정 시스템은 효율보다 충성의 신호를 중시하게 된다. 사회는 정보의 개방보다 질서 유지의 논리를 더 강하게 체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는 단순히 인사 뉴스가 아니라 체제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게 된다. 바로 그래서 경쟁 채널의 원문도 결국 군 인사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 제도 경직성, 외교 압박 같은 더 큰 프레임으로 확대해 나간다. 물론 그 원문의 표현은 상당히 강하고 때로는 단정적이며 감정적으로 치솟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서사의 핵심 구조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즉,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수록 실수의 비용도 커지고 수정의 여지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체제 내부에 충분한 반대 의견과 완충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은 단순한 정책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에서는 투자 심리와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교에서는 작은 오판도 국제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내부의 긴장은 단지 베이징 중추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국가 운영의 방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 물론 여기서도 균형은 필요하다. 모든 경제 문제를 한 명의 지도자에게 단순 귀속시키는 것은 분석이라기보다 선동에 가까워질 수 있다. 사회 변화와 경기 둔화, 국제 충돌에는 구조적 요인도 많고 외부 변수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때 발생하는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정보가 위로 올라갈수록 필터링되고 실패한 결정이 공개적으로 수정되기 어려우며 주변 인물들이 책임 있는 경고보다 안전한 침묵을 택하게 되면 체제는 점점 자기 확인적 구조에 갇히기 쉽다. 바로 이 지점이 외부 관찰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여러 신호가 단순히 한두 명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유연성과 복원력을 가늠하게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극적인 소문 하나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의 겹침이다. 군에서는 충성과 지휘 일원화가 강조되고 제도기관에서는 선택적 발표와 공백이 눈에 띄며 관영 매체는 원칙론의 형식을 빌려 민감한 단어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 외부에서는 당연히 지금 베이징의 권력 핵심이 평소보다 더 높은 긴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것이 실제 권력 재편의 전조인지 혹은 불안 해소를 위한 사전 통제인지 지금 당장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표면적 발표보다 그 발표를 둘러싼 문맥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등장했는지, 누가 빠졌는지, 무엇이 발표됐는지, 어떤 표현이 갑자기 반복되는지 그런 조각들이 모여야 비로소 권력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자극적 소문이 아니라 다음 회의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다음 공보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다음 인사 발표가 어느 수준까지 확장되는지다. 특히 양회와 같은 큰 정치 일정 전후로는 이런 미세한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발언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한 장의 사진 배치가 한 편의 논평보다 더 강한 신호가 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의 권력 구조를 읽는다는 것은 보이는 사실만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처럼 군, 제도, 언론의 세 축이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낼 때는 단편적 사건보다 전체 흐름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지금 이 국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중국의 권력 핵심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 질문의 양 자체가 현재의 긴장을 보여준다. 누군가의 실각이 공식 확인되었는지보다 왜 확인이 늦어지는지가 중요해졌고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보다 왜 그 표현이 선택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된 체제에서 정보를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결국 향후 중국의 방향을 가를 변수는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여러 신호가 어떤 질서로 정렬되는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질서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접근은 단정이 아니라 관찰이며 과장이 아니라 맥락을 읽는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의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말보다 빈칸이 많은 정치, 선언보다 암시가 더 큰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